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불편한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제 아침 눈을 뜬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뭐 하지? 5초, 10초, 30초가 지나도 답이 안 나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옆에서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멈추면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7시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씻고, 넥타이 매고, 아침 급하게 드시고, 신발 신고, 문 닫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죠.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휴, 언제 쉬나?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퇴근길에도 늘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느리게, 너무 느리게 흘러갑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을 겁니다. 아, 드디어 쉰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집 정리도 하고, TV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밥 먹어요 하면 그때서야 일어납니다. 밥 먹고 나면 또 멍합니다. TV를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봅니다. 다른 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점심때가 됩니다. 점심 먹고 또 TV를 봅니다. 어느새 오후 3시, 4시가 됩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저녁 먹고 씻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게으른 건가? 아니, 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그렇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무얼 배웠나요? 수학, 영어, 국어. 시험 잘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는 뭘 배웠나요? 일하는 법, 보고서 쓰는 법, 상사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나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쉰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마치 40년간 빼곡히 적혀 있던 공책이 갑자기 새하얀 백지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월요일 백지, 화요일 백지, 수요일 백지, 매일매일이 백지입니다. 그 백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한 66세 남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TV 보는 시간 빼고는 정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다들 바쁘다고 해요. 저만 안 바쁜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실 때 그분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도 그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쓸모 있습니다. 분명히 쓸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쓸모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하셨고 그분들의 삶이 눈앞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방법입니다. 고독사, 우울증, 무력감,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우리가 잃는 건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월급이 안 들어오니 수입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가 잃는 건 정확히 세 가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고갈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식 자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땠나요? 매일 아침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도 읽고 회의도 참석하고 동료들과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다더라, 저 신제품이 잘 나간다더라,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자극이었다는 걸. 그런데 은퇴하면 이게 뚝 끊깁니다. 신문? 일면만 대충 봅니다. 책? 읽을 시간은 많은데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읽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TV? 채널만 돌립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 느껴집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잘 안 떠오릅니다. 그게 뭐더라? 그거. 아, 맞다. 이러면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술술 나오던 말이 안 나옵니다. 뇌가 녹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강 자산입니다. 출퇴근할 때는 억지로라도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회사 계단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5,000보, 6,000보는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갔습니다. 동료들이랑 식당 가고, 커피 사러 가고, 산책도 했죠. 그런데 은퇴하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안 나갑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네. 안 나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 데가 없네.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는 날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굳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숨이 찹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도, 경비 아저씨도, 산책하는 이웃도 아무도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70대 독거 어르신, 사망 3개월 후 발견. 그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나는 괜찮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집에만 있기 시작하면
고독사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관계 자산입니다. 직장에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좋든 싫든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대리, 이거 좀 봐줄래? 과장님, 점심 뭐 먹을까요? 야, 오늘 회식인 거 알지?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줬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 관계가 대부분 끊깁니다. 처음에는 연락하고 만나고 합니다.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나면 점점 뜸해집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아직 바쁘니까요. 일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집에 남는 건 배우자와 나 둘뿐입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대화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 당신이나 나가든지.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없으니까요. 깊은 대화, 의미 있는 대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산, 지식, 건강, 관계, 이게 모두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서서히 지워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십독입니다. 십독이 뭐냐고요? 하루 10분 독서입니다. 아니, 책을 읽으라고요? 저는 평생 책을 안 읽고 살았는데요. 지금 와서 무슨...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68세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현장 기술자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책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빼고는 한 권도 안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집에서 TV만 보셨습니다. 아침 드라마, 점심 뉴스, 저녁 예능. 하루 종일 TV였습니다. 아내분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도 무뚝뚝해지고 밥만 먹고 다시 TV 앞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김 씨를 만나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하루에 딱 10분만 책을 읽어보세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만화책이어도 괜찮아요. 신문이어도 좋고요. 그냥 10분만 글자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김 씨는 처음에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책을 읽으면 5분도 못 가서 졸려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괜찮습니다. 졸리면 자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10분 동안 글자를 보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동네 도서관에서 역사 만화책을 빌려왔습니다. 김 씨가 젊었을 때 삼국지를 좋아했다고 하셔서 삼국지 만화였습니다. 첫날 김 씨는 10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5분 만에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5분이라도 읽었으니 괜찮다고 아내분이 격려하셨습니다. 둘째 날 7분 읽었습니다. 셋째 날 10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날 김 씨는 10분을 넘어서 20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책에 보니까 조조가 사실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대.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려고 둔전제라는 걸 만들었대. 아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남편이 2년 만에 처음으로 TV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한 달 후 김 씨는 삼국지 만화 정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이 재밌다면서 이번에는 조선시대 역사책을 빌렸습니다. 3개월 후 김 씨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아내분과 대화할 때 이야기 소재가 생겼습니다. 여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을 몰라서 하소연을 못하니까 만든 거래.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래요? 나도 그 책 읽어봐야겠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앉아서 술만 마시고 남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김 씨가 재밌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야, 너희들 아냐?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한 게 사실은 전략이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거북선이라는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래. 친구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너 요즘 달라졌다. 할 말이 많아졌어. 김 씨는 그 말이 너무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6개월 후 김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늙은 게 아니구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뇌는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80세, 90세가 돼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 자극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아무거나 읽으세요. 정말입니다. 소설이든 에세이든 역사책이든 경제책이든 심지어 만화책이든 요리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읽는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글자를 보고 뜻을 이해하고 내용을 상상하는 이 과정 자체가 뇌를 깨웁니다. 단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부가 같은 책을 읽으세요. 왜냐고요?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밥 먹어요. 어디 가요? 잠자요. 이게 전부입니다. 대화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답답하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니 싸웁니다. 그런데 같은 책을 읽으면 대화 소재가 생깁니다. 여보, 이 책에서 이 부분 읽었어?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쌓이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실제로 한 72세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씩 같이 책을 읽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같은 책을 읽습니다. 조용히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나오면 서로 읽어줍니다. 여보, 여기 이 부분 좀 봐봐.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멋지지 않아? 그러면 남편이 그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러네. 이런 표현은 처음 봐. 이 부분은 결혼 4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내를 다시 알게 됐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10분 독서의 힘입니다. 그럼 어디서 책을 구할까요? 돈 들이지 않고도 책을 읽을 방법은 많습니다. 첫째,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요즘 도서관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의자도 푹신하고 무료로 물도 마실 수 있고 커피 자판기도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합니다. 집에서는 TV 소리, 냉장고 소리, 이런 게 신경 쓰이는데 도서관은 정말 조용합니다. 둘째, 동네 서점에 가세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 말고 동네 작은 서점도 좋습니다. 요즘은 서점마다 의자를 많이 놔뒀습니다. 앉아서 읽을 수 있게요. 서점에 가서 1시간 정도 서서 또는 앉아서 책을 읽으세요.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읽기만 해도 됩니다. 셋째,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요즘 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위치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오늘부터 10분만 읽어보세요. 딱 10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그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고 머릿속이 명료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터치다운 규칙입니다. 터치다운이 뭐냐고요?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특정 지점을 손으로 터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규칙이에요? 그냥 산책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산책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날씨 좋으면 나가고, 날씨 나쁘면 안 나갑니다. 몸이 좋으면 나가고, 피곤하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터치다운은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피곤하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고독사는 오늘 하루쯤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박영애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었고요. 처음 2년은 괜찮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동네 공원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점심은 집에서 드시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강좌도 듣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박 씨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이틀 정도 집에만 계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감기는 좀 나았는데 밖이 추웠습니다. 박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겠지. 어제도 안 나갔는데. 그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박 씨는 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제 안 나갔는데도 별일 없었네. 오늘도 좀 쉬자. 몸이 아직 완전히 안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오늘은 나가야지 하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박 여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지? 결국 박 씨는 그날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잘 지내? 응,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상상도 안 됐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귀찮고,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라면,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웃들이 박 씨를 잊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안 보이네. 어디 가셨나?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무도 박 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는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자식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박 씨가 나중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딱 하루만 더 쉬자고 생각한 게 그게 6개월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독사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쯤이라는 생각에서 서서히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래서 터치다운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터치다운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집 밖으로 나간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피곤하든, 아프든, 물론 정말 심각하게 아프면 안 되지만 무조건 나갑니다. 단,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특정 지점을 정한다. 옆 동네 전봇대, 동네 슈퍼마켓 앞 근처 공원 벤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지점을 가는 겁니다. 셋째, 그 지점에 도착하면 손으로 터치한다. 전봇대를 만지든 벤치를 만지든 문을 만지든 뭐든 좋습니다. 손으로 터치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집으로 돌아온다. 그게 전부입니다. 왕복 10분이면 됩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고독사를 막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면 누군가 여러분을 봅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김씨 또 나오셨네 하고 인식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산책하는 이웃이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하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레이더에 잡힙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김씨 오늘 안 보이네. 어제도 못 봤는데. 괜찮으신가? 이렇게 누군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독사를 막는 안전망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외출하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외출하지 않는 노인보다 95% 낮다고 합니다. 95%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둘째, 건강을 지킵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관절이 굳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됩니다.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최소 6,000보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6,000보를 걷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5분 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분 거리면 왕복 10분, 대략 1,000보 정도입니다. 그것도 힘들면 3분 거리로 하세요. 집 앞 우체통까지만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는 반드시 따로 외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잘 맞아도 24시간은 너무 깁니다. 서로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왜 맨날 내 뒤를 따라다녀? 내가 언제 따라다녔어?
같이 가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하루 중 최소 3시간은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일본의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황금 비율은 3-3-3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3시간은 각자 혼자, 3시간은 함께, 나머지 18시간은 자유롭게. 그래서 터치다운도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하세요. 남편은 아침 9시에 동네 공원으로, 아내는 오후 3시에 동네 마트로. 이렇게요. 그럼 집에 돌아와서 할 말이 생깁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길고양이가 새끼를 5마리나 낳았더라고. 그래요? 나는 마트에서 옛날 동료를 우연히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본 거야.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출할 때는 핸드폰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한 명에게 나 지금 산책 나간다고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고독사를 막는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터치다운 규칙. 첫째, 매일 집 밖으로 나간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둘째, 5분 거리의 특정 지점을 정한다. 옆 동네 전봇대. 셋째, 그 지점을 손으로 터치한다. 넷째, 부부는 각자 3시간 이상 따로 외출한다. 다섯째, 외출 전에 누군가에게 알린다.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고독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어와 수학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국어와 수학은 왜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2개 있습니다. 바로 국어와 수학입니다. 국어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말을 해도 무시했습니다. 허리가 좀 아픈데. 괜찮아, 참자. 오늘 좀 피곤한데. 괜찮아, 일해야지.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된다. 오늘은 숨이 좀 차다. 이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이해, 즉 국어입니다. 한 70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되찾겠다고 매일 아침 5km를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체중도 줄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으셨습니다. 아직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2달째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뛰셨습니다. 3달째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무릎 연골 손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오셔야죠. 이제 6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이분은 후회하셨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여러분, 몸의 신호를 읽는 것, 이게 국어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네. 그럼 오늘은 걷기만 하자. 오늘은 소화가 안 되네. 그럼 저녁은 가볍게 먹자. 이렇게 자기 몸을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게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수학은 규모와 분수를 아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써도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이 전부입니다.
이때 수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제가 만난 한 65세 남성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월 수입은 200만 원이야. 연금 더하기 퇴직금이자. 이 중 70%인 140만 원은 생활비다. 집세, 식비, 공과금, 교통비. 20%인 40만 원은 즐거움이다. 외식, 취미, 선물, 여행. 10%인 20만 원은 비상금이다. 병원비, 경조사비. 이분은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140만 원으로 생활하고 40만 원으로 즐기고 2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 걱정 없이 지내셨습니다. 반대로 한 67세 남성분은 달랐습니다. 연금 200만 원을 받으면 250만 원을 쓰셨습니다. 부족한 50만 원은 저축해서 꺼내 쓰셨습니다. 이번 달만 특별한 거야. 다음 달부터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후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빚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규모를 알고 그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수학입니다. 국어와 수학, 자기 몸을 이해하고 내 경제 규모를 아는 것, 이게 노년의 두 가지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됐습니다. 몸도 빨리 회복되고 돈도 다시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무리하면 회복이 느립니다. 돈을 다시 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모토는 이겁니다. 적게, 천천히, 꾸준히.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10분 걷기. 큰 돈 쓰기보다 작은 즐거움 매일 찾기.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하기. 이게 노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봉사입니다. 봉사요? 저는 돈도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해요? 나도 도움 받아야 할 판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봉사는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봉사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봉사가 중요할까요? 은퇴 후 우리가 잃는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김대리, 이 일 좀 부탁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점심을 먹어도 저녁에 잠을 자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 느낌이 계속되면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짐이야. 이 생각이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73세 이명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씨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필요하지 않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동네 복지관에 가서 식사 배식 봉사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2시간만요. 선생님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이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건 어떠세요? 이 씨는 처음에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선생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해요. 나도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나도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딸이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이 씨는 딱 한 번만 하는 조건으로 복지관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첫날 복지관 주방. 이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서 담았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가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밥이 따뜻하니 맛있겠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고맙다고 말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어르신이 왔습니다. 언니,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봉사자분들 덕분에 우리가 밥을 먹지. 세 번째, 네 번째 어르신들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2시간의 배식이 끝났습니다. 이 씨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오늘 누군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수고한다고 했어. 나를 필요로 했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 딸은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가보는 게 어때요? 응, 그래야겠다. 한 달 후, 이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가고 있었습니다. 배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생신인 분께는 손편지도 써드리고 외로워하시는 분께는 말동무도 되어드렸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이 씨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날은 어르신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선생님이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게 남다르세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한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3개월 후, 이 씨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안 드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제가 이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선생님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안 가면 일손이 부족해요. 내가 안 가면 어르신들이 서운해 하세요. 내가 푸는 밥을 먹고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요. 내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누군가 웃어요. 선생님,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씨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봉사를 하러 간 건데 정작 도움을 받은 건 저였어요. 내가 준 건 2시간이었는데 받은 건 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봉사의 힘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필요하다는 느낌, 쓸모 있다는 느낌, 존재 가치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재능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회계 일을 하셨나요?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세금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나요?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조금 하시나요? 도서관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나요? 병원 가는 어르신들 차량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동무만 되어드려도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봉사입니다. 그럼 어디서 봉사를 시작할까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세요. 거기 가면 자원봉사센터 연락처가 붙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아니면 1365 자원봉사 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검색하면 여러분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수백 가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딱 2시간만 투자하세요. 2시간이면 됩니다. 그 2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경고드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쇼츠 중독입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같은 짧은 영상 보시죠?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짧은 영상들은 뇌를 마비시킵니다. 10초, 20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니까 뇌가 그 자극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5분을 못 버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집중을 못 합니다. 한 신경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쇼츠를 보는 노인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빨리 늙습니다. 10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대신 주변을 관찰하세요. 밖에 나가서 진짜로 관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구름을 보세요. 가게 간판을 보세요. 처음에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연결되는 공짜 취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3가지 방법. 첫째, 식독. 하루 10분 독서로 지식 자산을 쌓으세요. 부부가 같은 책을 읽으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둘째, 터치다운.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옆 동네 전봇대를 터치하세요. 고독사를 막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부부는 3시간 이상 각자 외출하세요. 셋째, 봉사. 일주일에 2시간만 누군가를 도우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회복됩니다.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시니어 중에서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그날 도서관 갔습니다. 그날 바로 밖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그날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시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 하나를 드립니다.
10독 터치다운 7일 챌린지. 규칙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10분 독서. 둘째, 밖에 나가서 특정 지점 터치. 그리고 댓글로 인증하세요. 1일차 완료했습니다. 2일차, 오늘은 조선왕 조실록 10분 읽었습니다. 3일차, 옆 동네 전봇대 터치하고 왔습니다. 왜 댓글로 인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만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을 끄고 일어나세요. 집에 책이 있으면 10분만 읽으세요. 책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딱 5분만 옆 동네 전봇대까지만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텅 빈 백지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색깔로 채워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